안녕하세요. 남학생들에겐 좀 익숙한 배경음악인 것 같은데요. 이 강의가 온라인 수업 마지막 강의가 될지 아니면 또 연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완용 2부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오늘 강의는 이완용의 시점에서 볼 예정입니다. 제 역사관학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해 없기 바라고요. 보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순서는 첫째, 이완용이 복직할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들었던 내용 중 러일전쟁과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이 해당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이완용의 매국 3관왕 행보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는 반복된다.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자, 이완용이 1904년에 양아버지의 3년상을 마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은 이제 이 당시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를 놓고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러시아는 한반도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야 되고요. 일본은 이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리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 간에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 간에 이제 합의가 되진 않았고요. 1904년 결국 일본이 항구에 정박돼 있던 러시아 함선을 선제 공격하고 이후 선전포고를 하면서 러일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한제국은 어떻게 했느냐?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러일전쟁 시작 전에 두 나라가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그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돌아가지는 않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일본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 생각한 국가가 많았으나 전황은 꼭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1년여 지속되는 동안에 일본은 전쟁 비용이 바닥이 났고요. 러시아는 내부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양국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일본의 판정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한국에서의 특수 권익과 한국에 대한 보호 및 지도를 러시아가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이 조약을 맺기 전에 일본은 미국과 뭐를 맺었느냐 하면 가스라테포트 밀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필리핀에 관심이 있던 미국과 한국에 관심이 있던 일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일본의 한국 지배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 조선과 미국 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위협에 빠지면 도와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이 이거를 배신한 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슷한 기간 중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앞서 한국이 중립을 선언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일본에게 깔끔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일단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곳으로 선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한국의 중립성을 무시하고 한국을 협박해서 뭐를 맺었느냐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전쟁 중에 일본 한국 내 군용지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철도도 더 따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것은 이제
일제 국권 침탈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은 이제 이 다음에 뭐를 맺었느냐면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자, 무슨 내용이냐? 한국은 일본이 추천한 고문들을 임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중요한 안건은 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강제로 일본이 추천했던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임명된 고문들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한제국의 정치를 조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매국 삼관왕의 행보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죠. 부름에 응하리라. 山西大臣は御殿で何と定義したのか。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어. 武士大臣は 나도 반대한다고 말했어. 法務大臣絶対反対か。 나 또한 반대한다고 하였어. 副大臣は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진데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여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완용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아버지의 3년상을 마치고 복직했다 그러죠. 하지만 예전과 같은 영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한국의 외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찾아온 이토 히로부미가 주재한 회의에서 이완용은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 석자를 이토에게 어필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식민지화에 돌입합니다. 잠시 또 화면을 보세요. 못해. 자, 지금 화면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을사늑약은 다른 이름으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조약이라 안 부르고 늑약이라 부르느냐? 보통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는 일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양국의 정권을 위임받은 관리가 협의를 하여 조약을 체결을 하면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국회의 동의 및 비준의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조약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을사늑약은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고종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당시 외무대신이 무단으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조약을 체결했다가 해서 늑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완용을 비롯한 이 5명이 을사늑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완용은 외교권 팔아먹기 퀘스트를 달성했습니다. 자, 한편 고종은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요로 체결되었음을 알리고 국제사회 협력을 구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비밀리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뭐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여기로 오니까 그냥 푹 쉬세요. 자, 일본의 위장전술까지 펴가지고 비밀리에 헤이그에 도착하긴 했는데요. 이준을 대표로 하는 특사단은 회의장 문턱도 밟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만국평화회의 의장국이 어디였냐면 러시아였어요. 러시아는 이전에 일본과 포츠머스 조약을 맺은 상태죠.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 특사단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외신 기자들과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의 강제조약 체결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이 특사단의 대표인 이준은 네덜란드 헤이그 현지에서 지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자, 고종 황제가 비밀리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것을 알게 된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마저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하란 말이야. 조용히 해. 자, 초대 통감 이토는 고종 황제가 일본 천황에게 이 일에 대하여 사죄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테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죠. 주권 국가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에 일본은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 아들인 순종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과 정미칠조약을 무슨? 이제 한국의 주요 관직에는 일본인이 임명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아울러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이 봉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완용은 매국 이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매국 이관왕에 오른 이완용뿐만 아니라 일산의학과 정미칠조약에 가담했던 수많은 친일파들에 대한 암살 위협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완용도 암살을 당한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대발친다.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놈들이 오면 내가 죽는다고요. 자, 바로 이재명 의사가 지금의 명동성당 근처에서 이완용을 암살하고자 시도했던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완용의 암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날 쓰러뜨린다고? 그게 될까? 아직 죽긴 이르다. 자, 이완용을 치료했던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술 발전이 10년만 늦었으면 이완용은 죽었을 것이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한편 이 이완용의 암살을 주도했던 이재명 의사는 결국 체포당해서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완용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내각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대발친다. 자, 비슷한 시기에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사살하였습니다. 뒤이어 통감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데라우치라는 사람입니다. 인상이 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완용은 매국 삼관왕을 위한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거 일리가 있구만. 자, 이제 데라우치는 일본과 한국의 병합을 추진합니다. 그 한일합방 이전에 이 기후각서가 체결이 됩니다. 무슨 소리야? 자, 한국의 치안과 감옥 운영도 이제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나라가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못해. 마저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하란 말이야. 조용히 해. 자, 순종은 하지만 한일합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울산의학 체결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품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데라우치는 결국에는 조약을 강제 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옥새가 없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순종의 황후가 옥새를 숨겼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완용은 내각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일본이 요구한 강제 병합 조약을 말도 안 체결하게 됩니다. 된다고! 말도 안 돼! 자, 이로써 한국은 약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이완용은 이렇게 나라 팔아먹기 퀘스트를 달성하고 매국노 말렙을 찍게 됐습니다. 자, 한일합방 조약에 의거해서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후한 상을 받습니다. 오케이. 땡큐. 오케이.
자,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1910년대 초창기 일본은 한국의 무단 통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무단 통치에 영향을 준 것도 이완용입니다. 자, 무슨 헌병경찰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 헌병경찰 중에 조선인을 임명해서 서로 조선인이 조선인을 감시하게 만든 체제를 만든 것도 이 이완용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 시작점에도 이완용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1919년 3.1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대한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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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지도자들도 이완용에게 협력을 부탁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 멍청한 데는 약도 없. 자, 이완용다운 말입니다.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바로 이완용이에요. 무식해서 잘 모르는구만. 자, 이완용은 1926년 6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완용이 땅 투기로 엄청난 재산을 긁어 모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남긴 유언도 기가 막힙니다. 과연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앞으로 미국이 강대국이 될 것이니 넌 앞으로 친일파가 되거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이완용이 사망했을 때 신문기사 내용으로 도망합니다. 내국노 이완용이 저승으로 갔는데 염라동에 자기는 장래가 확정된다.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누린다 등등. 실제로 이완용의 재산 중에 지금 국가에 귀속된 거는 1%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완용의 일생을 통해서 독립협회부터 시작해서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일제가 한국의 국권을 침탈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러일전쟁 때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이거를 무시한 일본은 한국의 군사기지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했고 이어서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과 외교 고문을 임명하는 일종의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로부터 일본이 전 세계로부터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외국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의 뒤처리 겸 일본이 한국에서의 특수한 권익과 보호 및 지도를 러시아가 인정하는 내용의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우선 외교권을 빼앗아야겠죠. 그래서 한국의 외교를 일본이 대신하며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하여 통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을사늑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관직에 일본인들을 임명하는 정미칠조약과 여기에 참 군대 해산도 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도 해산하는 내용의 기후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거쳐서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주 화면에 계속해서 역사와 관련된 명언을 넣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들어봤던 불금을 좀 넣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완용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의 사실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일기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웠던 내용을 꼭 복습하고 자기 것들을 소화하도록 하십시오. 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